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12.1%입니다.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처럼 한 번 사면 꽤 오래 쓰는 제품을 내구재라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내구재들은 가격이 제법 나가죠. 그래서 여간해서 쉽게 안 사지고요. 그래서 이 내구재 소비는 경기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경기가 나빠지는 시기에는 다른 품목보다 제일 먼저 내구재 소비를 줄이고요. 또 반대로 경기가 좋아질 때는 내구재 소비가 기다렸다는 듯이 빠르게 늘어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구재 소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를 보는 게 경기를 판단하는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인데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이 내구재를 사느라고 신용카드를 얼마나 긁었을까? 한국은행의 통계를 봤더니 지난 8월 기준으로 약 2조 8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2%가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율 9.5%보다도 내구재 소비액 증가율이 훨씬 높았고 8월에 이어서 두 달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겁니다. 요즘 이렇게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경기가 조금씩 꿈틀대고 호전되는 모습들이 숫자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밑바닥 경기도 한 번 사면 오래오래 쓰는 내구재처럼 추운 날 온기가 오래가는 옛날 안방 구들장처럼 좀 그렇게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예, 11월 14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가상화폐를 발행해서 자금을 모으는 이른바 ICO라고 하는 게 요즘 유행이라고 하죠. ICO 또 가상화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 청취자께서 내수 산업이 발전하려면 그 나라 인구가 한 1억 명은 돼야 된다던데 왜 하필 1억 명이에요?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친절한 경제에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회사죠. 소프트뱅크. 이 회사가 우버의 최대 주주가 가운데 하나가 됐다는 소식도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늘 순서 시작하죠.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 뉴스들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도 한국경제TV 김치형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금융당국이 우리나라의 초대형 IB를 지정했다는 뉴스가 있던데요. 예. IB라고 하면 이게 뭡니까? 이게 이름을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투자은행? 예, 그렇죠. 투자은행. 근데 이게 그동안 우리나라에 없었나 봐요? 투자은행이라고 부를 만한 곳이 없었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인베스트먼트 뱅크를 줄여서 이제 투자은행이라고 하는데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이라고 하면 미국에서는 커머셜 뱅크라고 하는 상업은행이 이제 은행의 역할을 했던 것이고요. 인베스트먼트 뱅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투자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뭐 예금이나 뭐 이런 걸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네. 자신들의 돈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투자도 하고 그리고 회사 인수에도 개입하고요. 네. 뭐 부동산을 사서 뭐 팔기도 하고요. 예. 또는 어디서 M&A를 한다 그러면 부족한 돈을 거기다 잠깐 넣어줬다가 빼면서 돈을 벌기도 하고요. 말씀하신 게 다 투자 활동이네요. 예. 그런 것들을 보통 이제 IB들이 하는 역할, 인베스트먼트 뱅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골드만삭스, 그렇죠. JP 모건 이런 들어본 그 친구들이 투자은행들이죠. 그렇죠. 근데 국내에서는 이제 증권이라고 하면 중개 업무만 주로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나 채권을 팔면서 네. 중간에 수수료를 챙긴다든지 아니면 뭐 금융 상품들을 판매하죠. 펀드 판매하고 뭐 ELS나 이런 파생 상품 판매하고 네. 거기서 수수료를 챙긴다든지 이게 주 업무고요. IB 업무가 일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상장시킨다든지 네. 뭐 흔히 상장 주관사라고 하는 업무. 그것도 뭐 중간에서 심부름 대행해 주는 거죠. 뭐. 예. 근데 이제 그것도 보면은 뭐 투자를 해서 자기네들이 그 회사가 상장을 해서 돈을 많이 벌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IB 업무밖에 못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규제가 상당했었고 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정부가 한 4, 5년 전부터 우리나라도 뭐 골드만삭스 같은 회사를 좀 키워내겠다. 네. 그래야
은행이 너무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 기업 쪽으로 투자금들이 많이 안 간다. 이걸 좀 그쪽으로 가보게 하겠다라는 구상으로 알겠어요. 여러 가지 계획을 발표를 했었는데 그 기준에 맞는 회사가 5개가 나왔다. 이제 생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투자은행이라고 하는 게 은행이라고는 단어가 붙어서 우리가 예금하고 대출받는 은행을 생각하지만 은행과는 사실은 좀 거리가 있는 거고 그죠. 실제로는 투자하는 집단인데 돈덩어리인데 네. 그동안에는 실제로는 이런 걸 못하고 기업들이 나 회사채 좀 발행할 겁니다. 그러면 기다리세요. 우리가 손님들 한번 모아올게요 하고 모아다가 서로 연결해주고 예. 이것만 했는데 회사채를 발행한다고 그러면 그 회사채 그냥 우리가 사줄게 라고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럼요. 그리고 나서 뭐 가능하면 그 회사를 다른 데 팔면서 네. 순간적으로 돈을 벌기도 하고요. 만기까지 기다리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실제로 아파트를 몇 채씩 사기도 하고 그런 거랑 비슷한다는 뜻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게 투자은행의 역할이군요. 그러니까 이제 위험성이 훨씬 커진다고 보셔야죠. 증권사들 입장에서 예전에는 수수료만 받으니까 예. 잘만 팔면 돈을 벌 수 있는데 특별히 큰 손해 볼 일은 없는데. 그죠. 이제는 투자까지 하기 때문에 여차 잘못 투자하면 그게 그렇겠어요. 손실로도 올 수 예. 있으니까 위험성이 그만큼 커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알겠습니다. 수익은 훨씬 더 많이 벌 수도 있죠. 이런 거 좀 진작하죠. 뭐 지금 할 거면 필요하니까 만들었을 텐데 네. 왜 몇 년 전까지는 없다가 이제야 생겼어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투자자 보호라는 게 좀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래서 물론 은행이 예금자 보호라는 틀에 갇혀 있긴 하지만 증권사는 예금자 보호의 틀도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원금 보장이 돼야 된다라는 의식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지 말라라는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많았고요. 네. 두 번째는 너네가 이런 시장에 뛰어들기에는 아직 실력이 안 돼. 이런 견해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차피 자기가 자기 돈 가지고 한다면서요. 증권사가. 예. 뭐 그거 자기 돈 난리나 아니면 2배로 버나 그거야 증권사의 주주들의 문제인데 그렇더라도 정부가 골치 아플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예. 말이네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규모가 너무 작아서 이걸 어디다 투자했을 경우에는 할래야 하기도 어렵죠. 자기 돈도 별로 없었다라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내걸었던 게 너네 자기 자본을 좀 많이 늘려라. 그래서 증자를 하든지 네. 아니면 회사들끼리 합병을 하든지 그래서 덩치를 키워서 너네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많아지면 어느 정도 기준 이상이 되면 우리가 새로 할 수 있는 일들을 규제를 풀어서 줄게라고 제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증권사들이 지난해 인수합병들을 많이 하면서 자기 자본을 4조 원 이상으로 키웠고요. 이 증권사가 한 5개. 그래서 신규 업무들을 좀 받았죠. 알겠습니다. 증권사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고 네. 직접 투자도 하게 되고 이런 네. 변화가 온다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게 그들의 문제지 우리 소비자들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소비자들이 혹시 좋아지는 게 있습니까? 이런 게 생기면? 새로운 투자 상품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사가 자신들의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네. 그걸 전부 자기들이 감당하지는 않습니다. 투자를 하면서 밑돈을 대고요. 빨리 물건을 잡아온 다음에 이 물건을 나눠서 네. 상품으로 만들어서 이제 팔기 시작하거든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조금 자금이 여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투자 상품들이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큰 변화일 것 같고요. 다양하게. 예. 두 번째는 이번에 5개 초대형 IB가 지정되면서 한 군데 증권사만 발행어음이라는 게 허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행어음이라는 것은 단기어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일종의 증권사가 받을 수 있는 뭐 예금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뭐 금리를 내걸고 어음을 팝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그 어음을 예금 금리보다 조금 높은 상품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이제 가입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만기 이후에 원금하고 이자를 돌려주는 상품인데 은행하고 다른 점은 은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금자 보호가 되니까 원금에 대한 손실 위험이 없는데 증권사가 만약에 그 안에 큰 일이 생겨서 뭐 부도가 나거나 망가진다라고 하면 은행 그 증권에서 파는 발행어음 같은 경우는 원금 보장이 안 된다라는 게 좀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네. 다만 그만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자가 은행보다 조금 높은 상품이 이제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또는 은행만 이용하시던 분들이 금리가 조금 더 높은 상품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네. 저축은행 예금하고 비슷한데 덩치가 보니까 저축은행들보다는 훨씬 크네요. 그죠. 지금 뭐 큰데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이 7조를 넘어가기 때문에요. 네. 안전성은 뭐 자기 자본이 크면 클수록 더 높은 거니까 고민들을 좀 알겠습니다. 해보실 필요는 있겠죠. 지금까지는 증권사가 CMA 통장이라는 걸 만들어서 고객들 예금 여기다 하세요. 그래도 하루만 맡기면 이자 많이 드려요라는 게 있었는데 예. 그렇게 받은 예금은 써야
그걸 함부로 굴릴 수는 없고 뭐 국공채에 투자한다거나 반드시 안전한 곳에 투자해야 된다는 룰이 있었지만 이렇게 받은 기업어음은 좀 더 위험한 곳에 투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맞습니다. 혹시 탈라면 우리가 우리 돈으로 해결해 줄게 이런 구조군요. 은행하고 증권사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그거였거든요. 고객들이 맡긴 돈을 자신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증권사는. 네. 왜냐하면 증권 거래하고 바로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돈은 야 함부로 쓰지 말고 그대로 놔둬라는 규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발행어음이라는 것으로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너네 쓰고 싶은 대로 써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업과 관련된 뭐 채권도 사고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도 하고 부동산도 사고 이런데 이제 사용을 할 건데 사용하는 기간에 따라서 금리를 조절을 해서 예. 이제 고객들한테 자금을 조달하게 돼 있는 거죠. 그건 반대로 얘기하면 예금보다 조금 높은 금리의 상품들이 증권사에서 이제 판매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험사 대리점을 보험회사 본사하고 갑을관계로 볼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 모양입니다. 보험업계에서 좀 이슈를 제기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예전에 그 우유 회사가 네. 대리점에 밀어내기 막 이런 걸로 해서 갑질 행위를 했다 그래서 크게 뉴스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럼 대리점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가 혼났죠.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리점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이 갑질 행위 근절을 막기 위해서.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 대리점들이 이제 지켜야 되는 것들이 각종 규제가 있고요. 이 규제를 안 지키면 과징금 같은 걸 물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근데 보험 대리점을 이런 일반 제조업 대리점하고 똑같이 볼 것이냐 문제가 지금 불거졌습니다.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제조업하고 완전히 성격이 달라서 네. 이런 밀어내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구조인데 우리까지 대리점법에 속하게 한다면 이건 너무 과도한 해석이다라고 지금 예외를 좀 시켜달라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고요. 네. 공정위 쪽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대리점은 것이죠. 다 똑같은 법으로 통제받아야 된다 이 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 대리점하고 우리는 갑을 관계가 아니고 우리가 갑이 아니에요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뭡니까? 일단 보험 상품은 금융 상품이다 보니까 재고나 반품 개념이 사실상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밀어내기 있습니다. 못한다. 네, 그러니까 뭐 물건을 미리 주고 사놓고 있다가 이걸 의무적으로 눈에 얼마를 팔아 이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보험사 대리점들이 여러 개의 보험사들하고 계약을 맺고 네. 백화점식으로 이것도 팔고 뭐 A사 것도 팔고 B사 것도 팔고 C사 것도 팔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있어요? 네, 사실상 보험사 대리점이 갑이 아닌 갑을이 좀 바뀌어 있다. 우리가 도리어 우리 것 좀 많이 팔아주세요라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상품도 안기고 네. 뭐 흔히 말하는 리베이트도 주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갑을 관계가 형성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주장은 보험업계 쪽에서는 당시 대리점법을 만들 때 금융당국에서 예외 규정에 보험을 넣어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공정위가 수장이 바뀌고 난 다음에 없었던 일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좀 당황스럽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우리는 보험 대리점들 눈치를 보고 있는데 그들이 많이 팔아줘야 우리 회사 실적이 올라가지 그들에게 우리가 뭐 갑질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 말이네요. 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보험회사의 대리점은 보험 설계사들이지요. 움직이는 대리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그 회사 보험만 파는 설계사가 있다면 그쪽 양쪽 간의 갑을 관계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알겠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이 연일 시끄럽네요. 뭐 계속 오릅니다 이런 기사가 나오더니 이번에는 뭐 거래가 안 되고 폭락하고 있고 투자자들이 소송하고 있고 이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가상화폐 시장이 아직 뭐 정확한 투자 시장으로 인정받기가 국내에서는 상당히 힘든 것 같은데요. 네. 초기 시장인데다가 변동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주의를 좀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제일 잘 알려진 비트코인이라는 이제 가상화폐 시장에서 네. 시세가 폭락하는 일이 있었어요. 최근에 거의 우리 돈으로 800만 원이 넘었던 가격이 24시간 만에 그러니까 하루 만에 600만 원까지 떨어진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난 이후에 비트코인 진영에서 서로 싸우면서 비트코인 캐시라는 또 다른 상품이 약간 사촌 동생 같은 상품이 하나 생겼거든요. 예. 근데 이 시장에서는 또 급등하는 현상이 생겼다가 그 다음날 또 급락을 하고 막 이런 현상이 2, 3일 사이에 지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험성이 좀 노출되고 있는데 왜 이러나라고 지켜보는 과정에서 앞서 이제 비트코인하고 비트코인 캐시라는 게 진영이 서로 싸우면서 사촌이 분리해서 비트코인 캐시라는 이제 상품이 또 생긴 건데 네. 이 진영 간 싸움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보안 관련 어떤 프로그램을 까는 과정에서 비트코인 측에 이제 서버가 다운이 됐고요. 서버 다운이 되면서 거래가 안 일어나니까 비트코인 캐시 쪽이 갑자기 상승을 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아무튼 굉장히 불안한 시장 상황을 연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 이제 우리나라 거래소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거래하던 사람들이 거래를 못해서 피해를 본 상황들이 발견이 되면서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집단 소송을 하겠다. 비트코인 거래소 쪽에 우리가 서버 다운되면서 거래를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하거라라는 네. 집단 소송 움직임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거래소라고 하는 게 각자 알아서 거래소 운영하세요라고 하면 여러 네.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 거래소는 24시간 동안 누가 거래하고 싶어도 할 수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 전산장입니다라는 명분으로 네. 혹은 구실로 한 10분 정도 거래가 안 되는 건 늘상 있을 수 있다면 가격이 막 오르려고 할 때 거래를 중단시켜버리고 내부자가 거래를 한 후에 그렇죠. 가격이 오른 후에 다시 거래 시작 그러면 얼마나 쉽게 돈 버는 일이 내부에서 벌어지겠습니까?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거래소는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네요. 이게 사실은 주식하고 비슷한 거긴 한데 주식은 주가가 오르는 이유가 왜 오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니 저 회사가 지금은 저 모양이지만 나중에 아주 잘 되면 아주 잘 되면 배당도 많이 하고 좋은 회사가 될 테니 그 회사 지분 가치는 높아지지 않겠어? 라면 억지지만 설명은 되는데 네네. 이런 가상화폐들은 이게 왜 오르죠? 나중에 어떤 희망을 갖고 가질 수 있는 거죠?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답합니까? 대개는 그래서 금값 올라가는 거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설명밖에 안 하더군요. 그래서 이게 화폐나 뭐 이런 것보다는 지금 상품으로 그냥 취급을 받고 있고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금융당국의 뭐 투자자들이 계속 항의도 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 빨리 해결을 해달라라는 이제 청원도 넣고 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에서는 이거는 금융상품으로 우리가 인정을 안 한 거기 때문에 네. 사실상 우리의 관할 구역이 아니다. 개인들이 자신의 의지에서 투자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보호할 수는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시장에 대한 그러니까 뭐 미래의 어떤 가상화폐 가치 때문에 오르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투자자 보호라든지 거래 안전장치라든지 이런 게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주의를 좀 많이 기울이셔야 되는 시장이다. 당국에서도 고민을 좀 해야 될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시장이라고 당국에서는 생각하고 방치하는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시장이지만 전 국민이 거래하게 되면 그 예. 국민들은 유권자이기 때문에 이거 인정하라고 하면 인정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되기 뭐 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고민해야죠. 세계적으로 예. 또 이게 이슈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서로가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긴 합니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중에 김은지 씨가 어떤 내수 산업이 발전하려면 그 나라 인구가 한 1억 명은 돼야 된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인구가 그 정도는 안 되니까 내수 산업 발전하기는 이제 어렵겠네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내수라고 하는 건 이게 물건 만들어서 해외에 파는 게 아니라 그 나라 국민들 대상으로 장사하는 거 이걸 내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 만들어서 외국에 팔면 수출, 내국인들에게 팔면 내수 이런 겁니다. 그런데 왜 인구가 1억은 돼야 내수가 산다고 하느냐? 이게 꼭 1억 명이라는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내수 산업이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인 미국이나 일본의 인구가 보니까 둘 다 1억 명은 넘으니까 한 1억 명은 넘어야 내수가 돌아가나 보다 이런 추측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뭐 일리가 없는 추정은 아닌 것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세탁소도 먹고 살려면 그 동네 아파트가 최소한 뭐 한 500가구, 1000가구는 돼야 된다 이런 기준은 있잖아요. 그 정도 주민은 살고 있어야 세탁만 해서 생계를 유지해도 한 가족 생활비는 나온다 이런 건데 마찬가지로 어떤 물건이든 만들어서 팔려면 적어도 1억 명 정도의 잠재 소비자가 있어야 상품을 개발하는 상인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이런저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한다는 겁니다. 너무 인구가 적으면 아유, 야, 김대리 이거 만들어서 팔아봐야 몇 명이나 사겠냐? 그만둬. 이제 이러면서 안 만들고 하니까 또 안 만드니까 안 팔리고 안 팔리니까 돈이 안 돌고 이런 악순환이 된다는 거죠. 인구가 너무 적으면. 그래서 나라가 인구가 많다는 건 나쁜 점들도 있지만 좋은 점도 많이 있는 거고요. 하지만 또 인구만 많다고 내수 산업에 기반이 생긴다는 건 또 말이 좀 안 됩니다. 동네에 1000가구가 살더라도 다들 빨래 자기가 해 입으면 세탁소는 망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반대로 동네에 50가구만 살아도 그 50가구가 다 연예인들이라서 하루에도 수십 벌씩 옷을 드라이하면
세탁소는 돈 많이 벌겠죠. 그래서 내수도 인구가 많다고 무조건 살아나는 건 아니고 인구가 적다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전 세계에는 인구가 1억 명 넘는 나라가 12개나 되는데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러시아, 멕시코, 필리핀 1억 명 넘는 나라들인데 어떻습니까? 인구 많다고 자동적으로 내수 시장이 크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죠. 내수 산업이 발전하려면 인구도 인구지만 사실은 그 나라 소비자들이 월급도 많이 받고 그래서 지갑도 두둑해야 됩니다. 소비자들의 지갑이 두둑만 하면 50가구 살지만 다들 연예인인 그 마을처럼 인구가 얼마 안 되더라도 내수 산업은 충분히 커질 수도 있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코스닥 시장이나 거래소 시장에 자기 회사 주식을 새로 상장시키는 걸 IPO라고 부릅니다. 기업이 사업을 하다가 자금이 필요해지면 그렇게 자기 회사 주식을 찍어서 추가로 투자자들로부터 이 주식 사세요 해서 돈을 모으는 건데요. 최근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통화들을 새로 발행해서 돈을 모으는 그러니까 주식 사세요가 아니라 코인 사세요라고 해서 돈을 모으는 이른바 ICO라는 걸 한다고도 한다는군요. 이 ICO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투자자들의 위험이 있어서 여러 가지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 그 얘기 좀 들어보죠.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홍기훈 교수를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ICO는 그러니까 IPO가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자들한테 돈을 모으는 거라면 ICO는 가운데 C가 그 코인의 C입니까? 네, 맞습니다. ICO는 투자자들한테 주식이 아닌 자신들이 개발한 코인을 지급하는데요. 네. 다만 이 코인들이 실제 화폐로 쓰인다는 보장은 없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실제로 유통시킬 계획도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코인이라고 하면 요즘 그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코인처럼 자기들도 다른 코인 하나 만들어서 자기 회사 이름을 붙이거나 자기들이 이름 붙인다 이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게 쉽게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만드는 거고 사실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이제 다 오픈소스라 그래서 기술이 다 나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코딩을 할 줄 알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저도 배우면 내일부터 손경제 코인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겁니까? 안 사서 문제겠지만. 내일부터까지는 모르겠지만 코딩을 배우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은 코딩 배우셨으면 바로 어느 정도 만들 수 있어요? 저도 사실 블록체인을 완전히 코딩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도 경영대에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게 기술은 오픈되어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식을 상장시키는 건 우리 회사가 잘 되면 나중에 우리 회사가 배당도 많이 해드릴 거고 그러면 그 주식 갖고 있는 분들에게 배당해드리는 거니까 그 주식 갖고 있는 분들은 마치 월세 받는 부동산처럼 가치가 생깁니다. 이래서 주식 가치가 올라가고 너도 나도 살까 말까 고민을 하는 걸 텐데 주식 대신 코인을 주면 그거는 어떤 논리로 그걸 사는 겁니까? 사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일단 대부분의 ICO에서 배당하고 기업 가치 상승에 의한 코인 가치 상승을 언급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주식처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ICO를 통해서 기업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본을 조달을 하고요. 네. 투자자들은 그 기업의 성장 과실을 나누어 갖는 것인데요. 이제 몇몇 ICO들을 보면은 마치 비트코인처럼 ICO 코인들의 가치가 네. 자본을 조달하는 프로젝트랑은 상관없이 증가할 것이라는 환상을 유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ICO를 통해서 만들어진 코인들이 화폐로 이용될 확률은 지극히 낮고요. 그리고 그럴 의도로 만들어진 것들도 아닙니다. 과거에는 장외 주식이라도 주식을 만들어서 주식을 찍어서 팔면서 이 회사 주식 갖고 있으면 돈 될 테니 좀 투자하세요 했는데 요즘엔 그렇죠. 그 주식이 아니라 가상화폐 코인을 만들어서 판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코인을 만들어서 팝니까? 그냥 주식을 그냥 찍어서 팔죠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듣다 보니까 굳이 주식이어야 할 필요가 왜 있느냐? 코인 형태도 또 할 수도 있는 거지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이게 네. 사실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 IPO라는 공모 형식이 있고요. 예.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이나 사무 투자를 통해서도 그 주식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요. 이 ICO라는 게 전통적인 자본시장에서 자본 조달이 어려운 위험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아니면 또는 정말 이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만 있어서 자본 조달이 어려운 기업들이 특히나 블록체인을 이용한 사업이라면 이
크라우드 펀딩이나 IPO 대신에 ICO를 이용을 해서 네. 자본을 조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그게 유행이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더 혹할 거다라는 생각을 기업들이 한다는 말이군요. 그런 것도 있고 규제도 적고 기준도 낮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기는 그래요. 주식 찍어서 팔려면 이것저것 어디 뭐 예탁원에 등록도 해야 되고라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코인은 뭐 특별히 그런 것도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코인은 서로 거래도 하고 할 텐데 이게 거래 그 주주 명부라는 게 있을지도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는 외국 얘기입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예. 저희들이 이제 수집하고 있는 성공적인 케이스는 100건이 넘어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도스코인을 비롯해서 몇 건이 있고요. 네. 실제로 성공적으로 이 ICO를 진행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럼 이게 가능해요? 예를 들면 제가 나중에 이 손에 잡히는 경제 프로그램이 더 잘 되면 뭐 이 가치가 오를 테니 손경제 코인을 만들겠습니다 해서 팔면 사실까요? 그러니까 사든 안 사든 제가 발행해서 팔 수 있어요. 이게 자칫하면 뭐 유사수신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모금도 함부로는 못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네, 지금 금융위에서는 예. ICO를 전면 금지해 놨습니다. 국내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ICO라고 하는 게 장외 벤처 투자 주식에 투자하기를 두려워하는 투자자들에게 그래도 요즘 코인이 유행이니까 코인으로 하시면 돈이 좀 될 거예요라고 호도하고 속이는 측면이 있다는 우려는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요즘 뭐 비트코인도 거의 뭐 한 개당 아파트 평당 가격이랑 비슷하게 또 올라간다고도 하고 하니 이게 비트코인이라는 코인도 사실은 몇 년 전으로 돌아가면 마찬가지로 하나의 그냥 가상화폐 중에 하나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수십 배 올랐으니 다른 가상화폐 코인들도 이렇게 오르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꼭 그 생각이 틀렸다고만 할 수도 없는 것 같아서요.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가격이 오르면 모든 게 문제가 없다라는 논리라면 네. 뭐 피라미드나 뭐 시장 조작도 사실 다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코인이라도 운이 좋으면 값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건 아닌데요. 네. 다만 개별 투자자들은 그들이 투자 결정을 내리고 그들이 의사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하는 거지 호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규제하는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목적은 공정한 룰의 제공하고 투자자 보호를 통해서 사회 안정성 증진에 그 목적이 있는데요. 네. 이 투자자들이 자신의 판단으로 위험을 가져가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위험에 대한 판단을 왜곡시키거나 조작시킬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ICO를 하는 회사들이 이제 외국의 사례드리겠습니다만 다소 투자자들을 호도하는 면이 강하다고 보는군요, 교수님께서는. 저는 현재 ICO 상태에서 기업들이 백서라고 부르는 투자 가이드라인을 조사를 해보면 네. 기존의 이제 뭐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사모 투자라든지 IPO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들에 비해서는 훨씬 정보도 추상적이고 그리고 비즈니스 플랜에 대한 이해보다는 자신들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걸로 미루어 보아 네. 어느 정도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고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 ICO를 금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정부가 아예 뭐 추가로 뭔가 제도를 바꾸거나 규제를 더한다든가 아니면 이 부분은 좀 바꿔야 된다든가 하는 정책적인 과제는 혹시 없습니까? 이게 ICO라는 행위만을 놓고 봤을 때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의 일부이기 때문에 사실 금지돼야 할 이유는 없거든요. 네. 결국에는 ICO에 대한 전면 금지 자체는 풀려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ICO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투자 형태는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면 ICO는 말씀드렸듯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의 한 형태고요. 차이는 ICO가 크라우드 펀딩에 비해서 개인들이 투자하는 규모가 더 크고 네. 그리고 그 프로세스가 이제 사무 투자하고 매우 유사하다는 점이라서요. 이 ICO 규제 자체를 IPO와 비슷한 맥락에서 접근하지 않고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규제와 사모 투자에 대한 규제를 적절히 활용하는 쪽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기존의 규제를 이제 활용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현상을 바탕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틀어막으면 마음이야 편하겠습니다만 사실 그러면 뭔가 위험하지만 앞으로 가능성 있는 모든 비즈니스들이 싹이 다 사라지는 셈이 되니까 그거 자체를 그것도 막을 수는 그렇지만, 없고. 네. 예,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도 가능하고 사무 투자도 가능하고 다 가능한데 네. 왜 그러면 코인을 이용한 그 자본 조달은 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할 그런 수 문제도 있거든요. 있겠어요. 예. 그러니 모집하는 건 관계없으나 제대로 알리고 속이지 말아라라는 규제만 하는 게 좋겠다는 뜻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연결된 김에 평소에 그 가상화폐 관련해서 궁금했던 점도 하나 좀 여쭙죠.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면 비트코인을 200만 원에 샀다가 500만 원에 팔면 그 차익 30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지요? 네, 안 냅니다. 이거 세금 물리는 나라도 있습니까? 제가 아는 한 아직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양도세는 어느 나라든지 안 물리고 있다. 이제 규제기관들에서 가능성을 시사하기는 했는데요. 네. 이게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과세 기준을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에 어떤 지위를 부여를 해야 하거든요. 네. 근데 이 법적 지위를 부여를 하는 것을 화폐로 할 것이냐 금융자산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 다들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그럼 부가가치세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금을 사려면 10만 원짜리 금 사려면 11만 원 내고 사야 되잖아요. 부가세 10% 붙어서. 근데 비트코인은 한 개에 100만 원짜리 살 때 110만 원 내고 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도 다른 나라도 역시 부가세는 과세하지 않아요? 네, 제가 아는 한 아직은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전 세계에서 아직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양도세도 안 걷고 부가세도 안 걷고 있군요.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금을 좀 걷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현 상태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코멘트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현재 지금 조세연구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세에 대한 부분은 이제 조세 전문가분들께서 고민해 주실 그분들과 다시 한번 또 인터뷰해 보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홍익대학교 경영학과의 홍기훈 교수였습니다. 네, 해외 경제 매거진에 실린 주요 기사들 살펴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이정우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네. 우버라는 서비스 업체를 인수했어요? 아니면 주식을 좀 더 갖겠다는 뜻입니까? 네, 이제 투자를 하는데 네. 한 14% 정도의 주식을 공개적으로 사겠다고 선언을 한 거고 그 가치가 한 100억 달러 그러니까 원화로 약 11조 2,100억 원입니다. 그 정도 돈 써서 14% 주식을 사겠다. 네네, 이게 공개 매수 방식을 통해서 이제 하는 건데요. 우버 주식 갖고 네. 있는 사람은 모이세요, 저한테 파세요 이 말이군요. 네, 그래서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신문에 광고를 내서 소프트뱅크가 자기가 사는 주식 가격을 제시를 하고, 네. 그럼 기존에 있는 우버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뭐 팔지 안 팔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만약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 예를 들면 14% 사기로 했는데 28%의 주주가 모인다면 두 주 팔겠습니다 한 분한테 한 주만 사면 되니까 네, 계산이 그렇죠. 간단한데 네. 한 5% 정도만 팔겠다고 하고 나머지는 안 팔겠다고 하면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보통? 이제 이 거래 자체를 취소하고 그냥 그 소프트뱅크가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14% 아니면 우리는 다 안 살 수도 있다. 네네. 이게 재미있네요. 소프트뱅크가 우버에 투자했다는 건 결코 뭐 낮은 가격에 투자한 것도 아니라면 이 서비스의 미래를 밝게 보는 거겠죠? 지금 현재 그 우버의 기업 가치가 네. 우리나라 돈으로 76조 7,885억 원입니다. 76조. 네.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소프트뱅크는 기본적으로 이제 IT 회사고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하는 회사인데 네. 이 공유 경제라는 거는 기본적인 게 IT가 기본이 돼야 되고 이 소프트웨어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그 백본 그러니까 이제 근간의 그런 그게 되는데 이런 쪽에 투자함으로써 이 비를 들자면은 옛날에 그 금광 캐러 가는 뭐 서부시대 개척시대에 금광을 캐러 가는 사람한테 결국 돈 번 사람은 청바지하고 곡괭이 판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프트뱅크는 그런 개념으로 하는데 이게 이제 우버 같은 경우에 미국을 중심으로 하고 전 세계도 있지만은
동남아시아의 또 최대 그룹인 뭐 이런 비슷한 업체도 이제 투자를 하고 해서 궁극적으로는 뭐 저는 전 세계의 이런 공유 업체 이런 거를 한꺼번에 엮어서 시장 예. 가치를 좀 높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차량 공유하는 서비스죠? 네, 맞습니다. 자기 우버. 차 놀 때 택시처럼 잠깐 심부름 해주고 택시비 받으세요 이 말이죠. 네, 개인이 이제 놀고 있는 차를 필요한 사람한테 운전을 해주고 차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직접 태워다 주고 돈 받는. 네, 다른 차만 나라는 빌려주는 건 뭐 렌트카인데 예. 우버 같은 경우는 자기 차를 가지고 자기가 편안한 시간에 될 때 가서 픽업을 해서 네. 돈을 받는 거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허용을 안 하고 있죠. 그게 이제 운수사업법하고 좀 연관이 돼서 상업적으로 이게 운수사업 허가를 없이 개인이 하는 거는 위법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금지가 돼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걸 다 허용을 하면 모든 택시 기사님들이 다 네. 우버를 하면 될 텐데 우버라고 미국 회사 이용하기 싫으면 그냥 우리가 뭐 회사 하나 세워서 하든가 우버가 할 수 있는 걸 택시 회사가 못 해주는 이유가 따지고 보면 산업금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우버는 한 하루에 10몇만 원씩 내야 되는 산업금이 없으니 네, 맞습니다. 싼 네. 가격에도 할 수 있고 근로자도 잘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그걸. 기존의 택시 업체 회사가 네. 전체적으로 이제 반대를 하고 있고 개인 택시 회사들은 언제든지 우버로 갈 수 있죠. 네, 개인 택시는 지금도 사실상 우버니까요. 맞습니다. 예, 특별히 산업금이 없으니. 네. 어제자 비즈니스 위크 기사를 보니까 유럽 경기가 요즘 계속 괜찮아지고 있나 보네요. 네, 이제 그 비즈니스 위크에서 제목을 뽑은 걸 보면은 유럽의 이제 경제 골든 타임이 왔다, 황금기가 왔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제 EU 집행위원회라고 EU는 이제 연합국이기 때문에 모든 정책을 대통령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라는 상임 기구를 통해서 협의를 해서 합니다. 네. 그 집행위원회가 EU 위원회인데 유로존의 성장률을 2017년에 기존의 1.7%에서 2.2%로 상향을 했고 올해 경제 성장률이 그럴 것이다. 네네 2017년 올해 11월이 다 됐는데 이제서 바꾸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예. 이제 기본적으로 약속을 하나 했는데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네. 저금리로 계속 가서 저물가를 유지하면서 가기 때문에 유로존의 이제 경기 회복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유럽도 미국하고 마찬가지로 열심히 돈 풀고 통화 정책을 했는데 아마 이게 효과를 좀 본 모양이지요. 네. 그래서 이런 성장이 지난 10월에 유럽 중앙은행이 이제 유럽 경제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제 국채도 사고 회사채도 사고 해서 돈을 많이 풀었는데 그걸 지속적으로 계속 하겠다고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설비 투자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역사적인 고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기속적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고 저금리를 유지하고 재정 확대를 해서 돈을 많이 풀어서 네. 소비를 촉진하겠다.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제 안심하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때 트럼프 대통령한테 아주 제대로 대접을 했다는 뒷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모양인데 이게 뭐 대접을 잘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함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집단 체제고 그렇기 때문에 뭐 국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뭐 황제 대접을 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자금성도 일반에게 폐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네. 이거는 황제 대접을 했는 건데 요즘 뭐 중국이란 나라도 세계에 오픈돼 있고 여러 가지 뭐 정보에 오픈돼 있기 때문에 서서히 반미 감정이 올라오고 있다 이런 기사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네네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실제로 보면은 이제 중국이 성장기에는 미국 모델이 필요한 거죠. 미국의 이제 그 자본이라든가 근대화의 필수적인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했는데 예. 이제는 G2가 되면서 중국 모델을 좀 전 세계에 퍼뜨리고 선전하고 싶기 때문에 이 미국과 서로 상충하고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이제 이런 상충하는 과정에서 중국 자체 내에서 조사한 거를 보면은 중국의 이제 그 화종과학기술대라고 있는데 여기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중국인들이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러시아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별로 분위기 안 좋다. 네, 왜냐하면 이제 뭐 G2니까 서로 감정이야 좋을 리가 없겠죠. 이제 지금까지는 미국 모델이 전 세계 경제를 이끌었는데 이제는 1대1로 이러면서 중국 모델과 상충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한양대 국제학부 이정우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전 11시 10분에 또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때문에 여차 잘못 투자하면 그게 그렇겠어요. 손실로도 올 수 예. 있으니까 위험성이 그만큼 커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알겠습니다. 수익은 훨씬 더 많이 벌 수도 있죠. 이런 거 좀 진작하죠. 뭐 지금 할 거면 필요하니까 만들었을 텐데 네. 왜 몇 년 전까지는 없다가 이제야 생겼어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투자자 보호라는 게 좀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래서 물론 은행이 예금자 보호라는 틀에 갇혀 있긴 하지만 증권사는 예금자 보호의 틀도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원금 보장이 돼야 된다라는 의식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지 말라라는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많았고요. 네. 두 번째는 너네가 이런 시장에 뛰어들기에는 아직 실력이 안 돼. 이런 견해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차피 자기가 자기 돈 가지고 한다면서요, 증권사가. 예. 뭐 그거 자기 돈 난리나 아니면 2배로 버나 그거야 증권사의 주주들의 문제인데 그렇더라도 정부가 골치 아플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예. 말이네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규모가 너무 작아서 이걸 어디다 투자했을 경우에는 할래야 하기도 어렵죠. 자기 돈도 별로 없었다라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내걸었던 게 너네 자기 자본을 좀 많이 늘려라. 그래서 증자를 하든지 네. 아니면 회사들끼리 합병을 하든지 그래서 덩치를 키워서 너네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많아지면 어느 정도 기준 이상이 되면 우리가 새로 할 수 있는 일들을 규제를 풀어서 줄게라고 제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증권사들이 지난해 인수합병들을 많이 하면서 자기 자본을 4조 원 이상으로 키웠고요. 이 증권사가 한 5개. 그래서 신규 업무들을 좀 받았죠. 알겠습니다. 증권사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고 네. 직접 투자도 하게 되고 이런 네. 변화가 온다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게 그들의 문제지 우리 소비자들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소비자들이 혹시 좋아지는 게 있습니까? 이런 게 생기면? 새로운 투자 상품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사가 자신들의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네. 그걸 전부 자기들이 감당하지는 않습니다. 투자를 하면서 밑돈을 대고요. 빨리 물건을 잡아온 다음에 이 물건을 나눠서 네. 상품으로 만들어서 이제 팔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조금 자금이 여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투자 상품들이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큰 변화일 것 같고요. 다양하게. 예. 두 번째는 이번에 5개 초대형 IB가 지정되면서 한 군데 증권사만 발행어음이라는 게 허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행어음이라는 것은 단기어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일종의 증권사가 받을 수 있는 뭐 예금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뭐 금리를 내걸고 어음을 팝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그 어음을 예금 금리보다 조금 높은 상품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이제 가입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만기 이후에 원금하고 이자를 돌려주는 상품인데 은행하고 다른 점은 은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금자 보호가 되니까 원금에 대한 손실 위험이 없는데 증권사가 만약에 그 안에 큰 일이 생겨서 뭐 부도가 나거나 우리는 갑을 관계가 아니고 우리가 갑이 아니에요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뭡니까? 일단 보험 상품은 금융 상품이다 보니까 재고나 반품 개념이 사실상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밀어내기 있습니다. 못한다. 그러니까 뭐 물건을 미리 주고 사놓고 있다가 이걸 의무적으로 너네 얼마를 팔아 이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보험사 대리점들이 여러 개의 보험사들하고 계약을 맺고 네. 백화점식으로 이것도 팔고 뭐 A사 것도 팔고 B사 것도 팔고 C사 것도 팔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있어요? 네, 사실상 보험사 대리점이 갑이 아닌 갑을이 좀 바뀌어 있다. 우리가 도리어 우리 것 좀 많이 팔아주세요라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상품도 안기고 네. 뭐 흔히 말하는 리베이트도 주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갑을 관계가 형성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주장은 보험업계 쪽에서는 당시 대리점법을 만들 때 금융당국에서 예외 규정에 보험을 넣어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공정위가 수장이 바뀌고 난 다음에 없었던 일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좀 당황스럽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우리는 보험 대리점들 눈치를 보고 있는데 그들이 많이 팔아줘야 우리 회사 실적이 올라가지 그들에게 우리가 뭐 갑질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 말이네요. 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보험회사의 대리점은 보험 설계사들이지요. 움직이는 대리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그 회사 보험만 파는 설계사가 있다면 그쪽 양쪽 간의 갑을 관계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알겠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이 연일 시끄럽네요. 뭐 계속 오릅니다 이런 기사가 나오더니 이번에는 뭐 거래가 안 되고 폭락하고 있고 투자자들이 소송하고 있고 이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가상화폐 시장이 아직 뭐 정확한 투자 시장으로 인정받기가 국내에서는 상당히 힘든 것 같은데요. 네. 초기 시장인데다가
변동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주의를 좀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제일 잘 알려진 비트코인이라는 이제 가상화폐 시장에서 네. 시세가 폭락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거의 우리 돈으로 800만 원이 넘었던 가격이 24시간 만에, 그러니까 하루 만에 600만 원까지 떨어진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난 이후에 비트코인 진영에서 서로 싸우면서 비트코인 캐시라는 또 다른 상품이 약간 사촌 동생 같은 상품이 하나 생겼거든요. 예. 근데 이 시장에서는 또 급등하는 현상이 생겼다가 그 다음날 또 급락을 하고 막 이런 현상이 2, 3일 사이에 지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험성이 좀 노출되고 있는데 왜 이러나라고 지켜보는 과정에서 앞서 이제 비트코인하고 비트코인 캐시라는 게 진영이 서로 싸우면서 사촌이 분리해서 비트코인 캐시라는 이제 상품이 또 생긴 건데 네. 이 진영 간 싸움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보안 관련 어떤 프로그램을 까는 과정에서 비트코인 측에 이제 서버가 다운이 됐고요. 서버 다운이 되면서 거래가 안 일어나니까 비트코인 캐시 쪽이 갑자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12.1%입니다.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처럼 한 번 사면 꽤 오래 쓰는 제품을 내구재라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내구재들은 가격이 제법 나가죠. 그래서 여간해서 쉽게 안 사지고요. 그래서 이 내구재 소비는 경기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경기가 나빠지는 시기에는 다른 품목보다 제일 먼저 내구재 소비를 줄이고요. 또 반대로 경기가 좋아질 때는 내구재 소비가 기다렸다는 듯이 빠르게 늘어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구재 소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를 보는 게 경기를 판단하는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인데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이 내구재를 사느라고 신용카드로 얼마나 긁었을까? 한국은행의 통계를 봤더니 지난 8월 기준으로 약 2조 8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2%가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율 9.5%보다도 내구재 소비액 증가율이 훨씬 높았고 8월에 이어서 두 달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겁니다. 요즘 이렇게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경기가 조금씩 꿈틀대고 호전되는 모습들이 숫자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밑바닥 경기도 한 번 사면 오래오래 쓰는 내구재처럼 추운 날 온기가 오래가는 옛날 안방 구들장처럼 좀 그렇게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예, 11월 14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가상화폐를 발행해서 자금을 모으는 이른바 ICO라고 하는 게 요즘 유행이라고 하죠. ICO 또 가상화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 청취자께서 내수 산업이 발전하려면 그 나라 인구가 한 1억 명은 돼야 된다던데 왜 하필 1억 명이에요?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친절한 경제에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회사죠. 소프트뱅크. 이 회사가 우버의 최대 주주가 가운데 하나가 됐다는 소식도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늘 순서 시작하죠.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 뉴스들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도 한국경제TV 김치형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금융당국이 우리나라의 초대형 IB를 지정했다는 뉴스가 있던데요. 예. IB라고 하면 이게 뭡니까? 이게 이름을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투자은행? 예, 그렇죠. 투자은행. 근데 이게 그동안 우리나라에 없었나 봐요? 투자은행이라고 부를 만한 곳이 없었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인베스트먼트 뱅크를 줄여서 이제 투자은행이라고 하는데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이라고 하면 미국에서는 커머셜 뱅크라고 하는 상업은행이 이제 은행의 역할을 했던 것이고요. 인베스트먼트 뱅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투자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뭐 예금이나 뭐 이런 걸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네. 자신들의 돈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투자도 하고 그리고 회사 인수에도 개입하고요. 네. 뭐 부동산을 사서 뭐 팔기도 하고요. 예. 또는
어디서 M&A를 한다 그러면 부족한 돈을 거기다 잠깐 넣어줬다가 빼면서 돈을 벌기도 하고요. 말씀하신 게 다 투자 활동이네요. 예, 예. 그런 것들을 보통 이제 IB들이 하는 역할, 인베스트먼트 뱅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골드만삭스, 그렇죠. JP 모건 이런 들어본 그 친구들이 투자은행들이죠. 그렇죠. 근데 국내에서는 이제 증권이라고 하면 중개 업무만 주로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나 채권을 팔면서 네. 중간에 수수료를 챙긴다든지 아니면 뭐 금융 상품들을 판매하죠. 펀드 판매하고 뭐 ELS나 이런 파생 상품 판매하고 네. 거기서 수수료를 챙긴다든지 이게 주 업무고요. IB 업무가 일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상장시킨다든지 네. 뭐 흔히 상장 주관사라고 하는 업무. 그것도 뭐 중간에서 심부름 대행해 주는 거죠. 뭐. 예. 근데 이제 예. 그것도 보면은 뭐 투자를 해서 자기네들이 그 회사가 상장을 해서 돈을 많이 벌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IB 업무밖에 못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규제가 상당했었고 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정부가 한 4, 5년 전부터 우리나라도 뭐 골드만삭스 같은 회사를 좀 키워내겠다. 네. 그래야 은행이 너무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 기업 쪽으로 투자금들이 많이 안 간다. 이걸 좀 그쪽으로 가보게 하겠다라는 구상으로 알겠어요. 여러 가지 계획을 발표를 했었는데 그 기준에 맞는 회사가 5개가 나왔다. 이제 생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투자은행이라고 하는 게 은행이라고는 단어가 붙어서 우리가 예금하고 대출받는 은행을 생각하지만 은행과는 사실은 좀 거리가 있는 거고 그죠. 실제로는 투자하는 집단인데 돈덩어리인데 네. 그동안에는 실제로는 이런 걸 못하고 기업들이 나 회사채 좀 발행할 겁니다. 그러면 기다리세요. 우리가 손님들 한번 모아올게요 하고 모아다가 서로 연결해주고 예. 이것만 했는데 회사채를 발행한다고 그러면 그 회사채 그냥 우리가 사줄게 라고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럼요. 그리고 나서 뭐 가능하면 그 회사를 다른 데 팔면서 네. 순간적으로 돈을 벌기도 하고요. 만기까지 기다리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죠. 공인중개사가 실제로 아파트를 몇 채씩 사기도 하고 그런 거랑 비슷한다는 뜻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게 투자은행의 역할이군요. 그러니까 이제 위험성이 훨씬 커진다고 보셔야죠. 증권사들 입장에서 예전에는 수수료만 받으니까 예. 잘만 팔면 돈을 벌 수 있는데 특별히 큰 손해 볼 일은 없는데. 그죠. 이제는 투자까지 하기 가진다라고 하면 은행 그 증권에서 파는 발행어음 같은 경우는 원금 보장이 안 된다라는 게 좀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네. 다만 그만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자가 은행보다 조금 높은 상품이 이제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또는 은행만 이용하시던 분들이 금리가 조금 더 높은 상품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네. 저축은행 예금하고 비슷한데 덩치가 보니까 저축은행들보다는 훨씬 크네요. 그죠. 지금 뭐 큰대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이 7조를 넘어가기 때문에요. 네. 안전성은 뭐 자기 자본이 크면 클수록 더 높은 거니까 고민들을 좀 알겠습니다. 해보실 필요는 있겠죠. 지금까지는 증권사가 CMA 통장이라는 걸 만들어서 고객들 예금 여기다 하세요. 그래도 하루만 맡기면 이자 많이 드려요라는 게 있었는데 예. 그렇게 받은 예금은 써야 그걸 함부로 굴릴 수는 없고 뭐 국공채에 투자한다거나 반드시 안전한 곳에 투자해야 된다는 룰이 있었지만 이렇게 받은 기업어음은 좀 더 위험한 곳에 투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맞습니다. 혹시 탈라면 우리가 우리 돈으로 해결해 줄게 이런 구조군요. 은행하고 증권사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그거였거든요. 고객들이 맡긴 돈을 자신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증권사는. 네. 왜냐하면 증권 거래하고 바로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돈은 야 함부로 쓰지 말고 그대로 놔둬라는 규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발행어음이라는 것으로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너네 쓰고 싶은 대로 써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업과 관련된 뭐 채권도 사고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도 하고 부동산도 사고 이런 데 이제 사용을 할 건데 사용하는 기간에 따라서 금리를 조절을 해서 예. 이제 고객들한테 자금을 조달하게 돼 있는 거죠. 그건 반대로 얘기하면 예금보다 조금 높은 금리의 상품들이 증권사에서 이제 판매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험사 대리점을 보험회사 본사하고 갑을관계로 볼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 모양입니다. 보험업계에서 좀 이슈를 제기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예전에 그 우유 회사가 네. 대리점에 밀어내기 막 이런 걸로 해서 갑질 행위를 했다 그래서 크게 뉴스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럼 대리점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가 혼났죠.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리점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이 갑질 행위 근절을 막기 위해서.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 대리점들이 이제 지켜야 되는 것들이 각종 규제가 있고요. 이 규제를 안 지키면 과징금 같은 걸 물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근데 보험 대리점을 이런 일반 제조업 대리점하고 똑같이 볼 것이냐 문제가 지금 불거졌습니다.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제조업하고 완전히 성격이 달라서 네. 이런 밀어내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구조인데 우리까지 대리점법에 속하게 한다면 이건 너무 과도한 해석이다라고 지금 예외를 좀 시켜달라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고요. 네. 공정위 쪽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대리점은 것이죠. 다 똑같은 법으로 통제받아야 된다 이 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 대리점하고